네, 우편 한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편 여러분과 함께 법령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법령을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법령을 볼 건데 먼저 간단히 좀 체계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중에서 제가 법령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법령을 내가 싹 다 외우겠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법령 위주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가 여러분 헌법이 가장 높고요. 다 아시죠? 그런 거는 헌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헌법, 법률, 명령, 그쵸? 그다음 지방 정부에서 만드는 조례, 뭐 규칙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법률이 바로 우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편법. 그 다음에 명령은 여러분 명령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하는 부령.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줄여 다른 말로 대통령령은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이라면 국회에서 자,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령 아래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 거니까 크게 우리가 볼 건 없고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 지워졌네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령, 고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상 뭐라고 하냐면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넓게 보면 법령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규칙 내부의 어떤 그 내부의 규칙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사무 처리의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정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이거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강학상 개념이죠. 이제 학문상 개념이고 실제 이것은 우리가 훈령, 예규, 고시 뭐 이런 이름을 띠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편 업무 규정과 국제우편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훈령 또는 고시로서 이거는 행정부 내부를 관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법률과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규 명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법령 또는 법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위상이나 틀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우편법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규칙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행정부 내부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훈령이 있는 거고 고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편법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편법부터. 자, 이 가장 최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온 이제 법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목적은 그 어떤 법도 목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들 그냥 적어놓는 뭐 하면 좋은 말들 적어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좀 있긴 해요. 영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영무라는 표현은 서비스라고 요즘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근데 아직 이 법에서는 영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 영무 그리고 우편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어느 법이든 여러분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개념을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법령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편물이라고 되는데 자, 우편물은 크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뉩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보낼 거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편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그렇죠? 통화, 통용되는 화폐를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 그 다음에 소용 포장물, 이게 중요하죠. 소용 포장물이. 자, 소용 포장물까지가 통상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보다 좀 규모가 크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포 우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경계점에 있는 게 바로 소형 포장 우편물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에 내용 법령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우리는 통상 우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통상 우편물 외의 물건, 통상 우편물 외의 물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편 요금. 우편 요금은 뭐 말 그대로 우편의 네, 자, 그러니까 계약을 우편 계약을 계약이잖아요. 우편 계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법상의 계약에 위상을 갖는데, 그러니까 우체국하고 국민 A 씨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씨는 요금을 내야 될 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그랬을 때 그때 내는 요금을 우리는 자, 우편 요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송달의 대가로 우편 관세에 내야 되는 금액을 우리는 우편 요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표 중요한 우표. 우표는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우편 요금을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자, 우표는 우편 요금의 선납 방식이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우표 수집이라는 취미를 갖고 있어서 뭐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표의 핵심은 우편 요금을 선납하는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표 외에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편 봉투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자, 그러니까 우편 엽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니면 봉투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우표가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인형이 인쇄된 것들을 우리는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서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편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서신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의사 전달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 전달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또 서신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의사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사 전달물이라고 얘기하지 서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신과 서신이 아닌 의사 전달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자, 서신 독점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서신 독점권에서는 독점권은 딱 서신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과 서신이 아닌 의사 전달물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신이 아닌 의사 전달물은 뭐가 있느냐? 자, 신문, 그다음에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 그렇죠? 그다음에 책, 서적, 그다음에 상품 안내서.
자, 여기에 여러분 신용카드까지 포함이 돼요. 신용카드까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신용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5가지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신정서상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신정서상신은 뭐가 아니다? 서신이 아니다. 의사전달물이긴 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통상우편물에 들어가는데 여기 의사전달물이니까 의사전달물에 해당합니다. 신정서상신 외우셔야 돼요. 신정서상신은 서신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우편물엔 들어간다. 잘 아시겠죠? 신문, 정기가능물, 서적, 상품 안내서, 신용카드 이 5가지는 꼭 암기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은 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자, 2조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조에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편 서비스는 정부 사업이다. 혹은 정부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을 해요. 국가가. 중요한 사실이죠. 국가가 경영합니다. 국가가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분 3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공무원이다. 두 번째, 우편 업무는 그냥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 우편이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경영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편법도 보고, 그렇죠? 시행령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째,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 3가지 이유에서 우편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경영 사업이에요. 물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편 사업은 국가 사업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연한데 마치 또 운영될 때는 기업처럼 운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에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라는 게 사실 정부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우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에서 한다. 이걸 좀 머릿속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정부에서 누가 담당하느냐, 누가 관장하느냐, 누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근데 다만 뒤로 나오는 게 우편 사업을 다 국가가 다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게 경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별정우체국이죠. 별정우체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누구든지 1항과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은 별정우체국 여기 뒷부분 다만 뒤에서 별정우체국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5항은 좀 이따 보겠지만 우편취급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항과 5항을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여러분 택배라는 건 있지만 서신을 대신 이렇게 송달해 주는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왜냐면 서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도 무슨 협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서 서신을 배분하면 안 됩니다. 서신을 송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신에 대한 송달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신 독점권이라고 얘기하죠. 서신 독점권. 자, 그 다음에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 독점권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원칙적으로 서신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원칙은 예외라는 게 있죠. 서신 독점권도 예외는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서신을 서신에 대해서 서신 송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느냐.
자,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량. 자, 무게가 중량이 350g을 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가 독점하지 말고 이 정도의 경우에는 서신 송달업을 하는 자에게 맡기자. 자, 이렇게 예외를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요금이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가 넘는 경우. 자,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자, 서신 독점권의 예외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서신 송달업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외까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 이항과 사망을 위반하는 자는 자, 서신의 송달을 위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이나 우편 창구 업무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자, 이렇게 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우편 취급국이라고 얘기하죠. 우편 취급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자, 이렇게 여기 1항과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거는 별정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을 제외하고는 서신 독점권은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무게가 350g을 넘거나 요금이 10배가 넘는 경우에는 서신 송달업을 하는 자에게 또 위탁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신 독점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 텐데요. 자, 네. 그거 외에는 여기서는 이제 크게 볼 것 없고, 그다음에 뒤에 좀 벌칙 파트가 또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 6항에서는 지금 5항의 단서는 우편 취급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취급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 전과자들 뭐 이런 경우에 좀 힘들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좀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편물의 비밀 보장. 자, 우편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자,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편물의 운송 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요, 다음의 경우에 자, 우편물 운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나 지하철과 같은 궤도 사업자를 경영하는 자에게 자, 아니면 자, 임시로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을 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편물을 운송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론 명령을 한다는 것은 저 우편물을 송달하는 업무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편 업무는 굉장히 국가의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명령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런 명령을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업자, 뭐 화물차 업자다. 근데 갑자기 국가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기가 운송해라라고 명령을 했으면 그냥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겠죠.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겠죠. 자기 일 못하고 그렇게 배송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편물에 대한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자, 먼저 우편물 우선 취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차량이 됐든 선박이 됐든 항공기로 됐든 이렇게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 또
뭐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뭐 바꿔서 실을 때 어쨌든 뭔가 이 처리를 해야 될 때 다른 화물과 우편물이 섞여 있다. 그럴 때는 우편물을 우선해서 취급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편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부득이하여 위험한 재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중요하니까 우편물 먼저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이 중요한 거니까 우편물을 맨 나중에 처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처분을 할 때에는. 자, 다시. 자, 뭔가 이제 이송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우편물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편물은 맨 나중에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나중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조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편 업무를 진행 중인, 여러분, 여기 조력 청구, 조력은 여러분, 조력은 다 아시겠지만 도움을 얘기하는 거, 도움. 자,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이나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운송 중에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도움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 아무래도 우편은 정부 기업이고 그리고 그 계약은 사법상 형태의 계약이다. 즉 수평적인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아무래도 한쪽 당사자가 정부다 보니까 다소 권위적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물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물 운송에 대해서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벌금도 내요. 벌금도 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원의 조력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물론 근데 이것도 물론 적절한 보수는 지급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난리가 났거나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 막 이럴 때 자, 행정우편을 보낸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막 전쟁 영화 같은 거만 보더라도 자 옛날 뭐 조선시대 때 막 전쟁 영화 보더라도 어디 저기서 일본 놈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걸 알리는 이제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행정우편은 더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편운송 통행권 보도록 할게요. 통행권.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물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편 업무를 집행 중 우편 운송원들이 이제 도로의 장애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뭐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를 뭐 전답은 여러분 논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이런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밭을 그냥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야 돼요.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선장. 도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배로 건너는 거를 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도선장이나 운하, 뭐 도로
교량과 같은 장소를 통행할 때도 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행요금이 없으면 통행요금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자, 나중에 정당한 보상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운송 중인 운송호의나 지표는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제 그 워낙에 만약에 지금 전시 상황이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집행하다 보면 이제 상당 부분 운송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를 들거나 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자,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편 서비스 자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우편 전용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우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배원 아저씨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라든가, 그러니까 딱 우편을 위해서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물건 이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편 전용,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는 거는 우편을 위해서만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우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물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압류는 안 됩니다. 자, 우편 전용 물건은 압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우편 전용 물건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공과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제세 공과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제세 공과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손을 부담하지 이건 약간 좀 디테일한 개념인데요. 디테일한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에 이렇게 실려 있다.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요게 우편물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맨 나중에 버리는 처분할 때는 맨 나중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근데 이게 지금 바닷가 위에 있는데 침몰 위기에 있어요. 침몰 위기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맨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손이라는 건 뭐냐면 그랬을 때 요것을 요걸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의 가치를 나머지에서 분담하거든요. 분담하는데 그때 분담할 때도 우편물은 분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 우편물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해에서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얘랑만 너무 작게 그렸나요, 여러분? 자, 너무 작게 그렸어요. 자,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요 4번째 게 우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편물을 일단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요거를 버렸다고 한번 칩시다. 근데 요게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이렇게 셋이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우편물은 안 낸다는 거예요. 우편물은 안 내고 얘는 원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안 내는 거고 얘랑 나눠서 뭐 50만 원씩 낸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해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편물은 해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50만 원씩 손해 부담하는 거를 우리가 해손 부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편물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우편 전용 물건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 8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편물 자체
우편물 자체 압류를 거부하는데 자, 언제 이건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여러분. 자, 운송 중이거나 아니면 자, 발송 준비를 마친 상태. 그러니까 발송 준비 시점으로 따지면 발송 준비를 마친 상태가 그 앞이겠죠. 자,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발송 준비를 마친 상태, 그 다음에 운송 중인 상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는 그 어떤 우편물도 압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편물의 압류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자, 검역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이런 걸로 인해서 검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염병이 됐으면 자, 이 우편물에 뭐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검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편물은 검역을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방이 받아야 되겠죠.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우선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선해서 받을 수. 왜? 이거 먼저 우편물 먼저 송달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역을 받을 때도 우편물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조, 10조 제한 능력자의 부분인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셔야 되죠. 사실은. 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미성년자. 자, 근데 제한 능력자를 좀 이거 넓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우리가 민법상에 여러분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혹은 뭐 의사 능력 제한자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쓰지 않고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행위 능력이 제한됐다 이렇게 해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씁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한 능력자는 우편법 10조에서 이야기하는 제한 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자를 포함해요. 포함해. 자,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뭐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젖먹이, 그 다음에 만취자, 정신병자,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여러분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흡연인, 피성년 흡연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민법에서는 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무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조는 뭐 이게 지금 민법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민법의 내용인데 이 민법의 내용이 우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해서 제한 능력자, 즉 여기서 얘기한 제한 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가 우편 관세에 대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대요. 자, 그러면 아무리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미성년자, 피한정 흡연인, 피성년 흡연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능력자의 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사실은 이들의 행위를 무효나 취소로 보는 것은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를 막 보호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한 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다시 지워졌네요.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을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편물을 보호해야 되지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타이밍이 아니다. 우편물 보호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를 좋게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나 취소로 봐줬던 민법의 그 보호를 우편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겠다. 왜? 우편물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없어지기 전에 제가 여기 필기 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 화면 멈춤을 해 주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1조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우편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편함법을 따로 적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우편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은 자 다른 소속기관 장에게 일정 정도 위임이 가능하기도 하죠. 자, 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볼 겁니다. 1장의 내용을 받고 이제 우편 영무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서비스. 자, 여러분 우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보편적 서비스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이 어떤 게 보편적 서비스고 어떤 게 선택적 서비스냐.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무엇을 보내느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무게와 관련이 많아요. 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이면 통상이고 선택이면 소포다 이런 게 아니라 통상도 소포도 다 보편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게를 중심으로 나눕니다. 무게를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누릴 수 있게 서비스를 하자라는 취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러면 모든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우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편 서비스의 요금은 당연히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적정한 요금이 이제 주어져야 하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 서비스는 이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말이죠. 자 어쨌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요. 여기 중요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통상의 경우에는 2kg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은 자 통상의 경우에는 여러분 2kg이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kg 이상이다. 그러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건 여기에요. 여기. 자 기준점은 2kg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소포 같은 경우에는 20k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kg을 넘지 않으면 보편, 그 다음에 20kg을 넘으면 선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20kg 이하의 소포편물, 소포편물을 보편,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을 보편.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세요. 자,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은 선택. 그쵸?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은 자, 선택. 그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데, 자, 우편물의 기록 취급, 우리가 등기라고 얘기하죠. 등기. 자, 우편물의 기록 취급하는 등의 특수 취급의 우편물은 그러니까 등기 여부가 기록 취급 여부가 선택이냐 보편이냐를 나누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여러분
보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등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2kg을 넘는 통상이냐 20kg을 넘는 소포냐 이렇게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무게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편으로 올라가면 자, 이렇게 우편 서비스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여기에 조금 몇 가지가 더해져요. 더해져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 요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수한 거라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우편 시설이라든가 우표라든가 우편 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다 우리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그러고 아까 우리 그 우편 전용 물건 봤었잖아요.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세가 금지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용하는 서비스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편 서비스에 부과되거나 부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되거나 좀 성격이 다른 서비스들은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편 업무의 전산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이거는 그냥 우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꼭 종이 문서만 쓰는 건 아니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들로 변환해서 처리. 이건 근데 사실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우편. 군사우편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죠. 군사우편. 자, 군사우편은 이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자,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의 우체국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의 부대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 우편물의 요금입니다. 군사 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적인 우편 요금의 50%에 해당해요. 2분의 1입니다. 물론 공짜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받아요. 자, 2분의 1로 합니다. 2분의 1로. 자,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우체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군사우체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되죠. 국방부 장관은 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자, 우편 금지 물품이 있는데요. 여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금지 물품, 우편물의 용적, 중량, 포장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 있죠. 음란물, 폭발물, 총기, 칼, 마약, 독극물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우편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우편 금지 물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편 금지 물품. 자, 그 다음에 또 우편물의 취급 용적이나 중량과 포장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부터 우편에 관한 요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편에 대한 요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편법이 총 54조 정도 될 거예요. 5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한 20주 정도 가까이 한 거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근데 앞부분 중요한 건 사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앞부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뒷부분을 에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